외교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가기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서 처음으로 후 분양에 나선 과천 프로지오 서밋이 오늘 일반 분양에 나섰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분양가를 20%나 올리며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한국 전자산업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도약했습니다.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가파른 성장 덕분인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반도체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일본 불매운동 수혜 주착기에 분주합니다. 속옷에 이어 양파까지 업종 불문,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 가기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해당 개정안이 가기를 통과하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 시행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측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일본이 실제로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면 부당성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 소재, 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일본 측 결정을 지켜본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이번 주 금요일 수출국가 우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당정청은 그 직후 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달 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이번 대책의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 소재, 또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또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유관부처, 청와대 정책실이 함께 마련하는 대책에는 예산, 세제, 제도, 입법 지원 방안이 총망라됩니다. 특히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에 부품, 소재, 장비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됩니다. 2021년 말까지 시행되는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소재 부품의 장비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결사의 자유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미 비준 4개 핵심 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기 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금년 정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퇴직한 공무원이나 교원, 소방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 등도 추가됐습니다. 분양시장이 분양가 규제로 말들이 많습니다. 재건축 조합이나 시행사들은 원하는 만큼 올려받고 싶어하고 또 서민들은 분양가가 비싸 내 집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하죠. 이런 가운데 과천 재건축 단지에서 처음으로 후분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분양가를 20%나 올렸습니다. 업계에선 너무 비싼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과천 푸르지오 서밋. 지상 28층 32개 동으로
총 1,571세대 중 506세대를 오늘 일반 분양합니다. 이 단지는 후분양 방식으로 3.3제곱미터당 평균 3,998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선분양에 나섰을 때 분양가보다 무려 20%가량 올린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보니 전용 84A 주택형 분양가는 13억 4,950만 원.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2,400만 원을 더하면 총 13억 7천만 원이 있어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분양가가 너무 비싸 서민은 꿈도 못 꿀 금액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실제 온라인 블로그엔 어지간한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분양가라며 청약 경쟁률은 의외로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지 청약 성적은 앞으로 나올 고분양가 단지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분양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어느 정도 자기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수준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제 부분도 있고 수요가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됐다 이거죠. 그런 지역들 쪽에서도 후분양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죠. 오늘 1순위 청약은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내일 수도권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1순위 청약까지 상황을 봐야 청약 흥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한국이 지난해 세계 전자업계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 생산국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3위에 올라선 겁니다. 괄목할 만한 성적이긴 한데 역설적으로는 전자부품, 특히 반도체 부분의 편중도 있어 우려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국 전자산업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자산업 생산액은 202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중국 37.2%와 미국 12.6%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5년 전에 비해 53.3%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일본은 마이너스 2.3% 역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쏠림 현상입니다. 한국은 전체 전자산업 생산에서 전자부품 비중이 77.3%에 달합니다. 전자부품의 비중은 5년 전보다 18.8%포인트 높아져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는 각각 10%와 7.8%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 전자업계에서 입지를 넓혔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은 이제 성공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다른 산업들이 이제 반도체 산업만큼 성장을 못 따라왔다. 그런 게 좀 아쉬운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나라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반도체의 이제 이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컴퓨터 분야는 전체의 34.2%를 차지했고 미국도 무선통신기기 분야의 비중이 최대였지만 32.3%에 그치며 분야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며 일본 불매 운동이 업종을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식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락장세에서도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업종은 여행과 문구, 식품, 오늘은 속옷이었습니다. 양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들은 다름 아닌 속옷 관련주였습니다. TBH글로벌과 쌍방울은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은 채 거래를 마감했고 좋은 사람들과 코데즈 컴바인, BYCU와 BYC 등은 장중 최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일제히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내 토종 속옷 기업으로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니클로의 속옷 제품들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반사이익은 국내 의류업체보다 속옷 업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지난 몇 년간 여름에는 에어리즘, 겨울에는 히트텍이라는 공식으로 국내 속옷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큼 영향력을 키워온 결과입니다. 에어리즘과 히트텍은 각각 냉감 방열 내의로 유니클로의 핵심 상품으로 손꼽힙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는 영화와 동전 파스, 종자 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컴퍼니 K는 반일 감정과 맞물려 흥행이 예상되는 영화 봉오동 전투에 약 6억 원가량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화제약은 한국 관광객의 뜨거운 인기를 받아온 일본의 동전 파스를 대체할 수 있는 조화포인트 플라스타 동전 파스 출시 부각에 장중 최고 10%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농가에서 일본 수입 품종을 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 아시아 종묘는 9.98% 상승한 5,9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내 종자 시장에서 특히 양파의 일본 품종 점유율이 높은 가운데 아시아 종묘의 양파 품종 오레오가 부각된 영향입니다.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일본산 맥주와 라면, 과자 등 매출이 급감했다는 소식에 국내 맥주를 공급하는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제과류 사업을 하는 크라운 혜태 홀딩스 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문구 대체 수혜주로 꼽히는 바른손도 상한가에 장을 마감했고 모나미도 12.86%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 상반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처리된 증시 관련 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이경 202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82조 원가량의 결제 대금이 처리된 겁니다. 증시 관련 대금의 상당수는 매매 결제 대금이었습니다. 매매 결제 대금 중 86.4%는 장외 환매 조건부 채권 결제 대금으로 해당 결제 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탁원 측은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와 은행 간의 RP시장 거래를 통한 단기 자금 조달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예탁증권 원리금은 1,3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예탁증권 원리금 중 62.2%의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단기 사채 원리금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아빠 출산 휴가가 SK와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어제를 기점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기존 3일 유급, 2일 무급을 합한 최대 5일에서 최대 10일 유급 휴가로 확대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달 4일을 시작으로 아빠 출산 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늘렸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15일, 셋째를 낳으면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출산일 3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규정도 출산 3일 전부터 90일 이내로 완화됐고 두 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역시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배우자 유급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원협의회에서 합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사는 지난달부터 아빠 출산 휴가 1개월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자동차는 아빠 출산 휴가를 5일 유급으로 주고 있고 LG전자, 효성과 DB그룹 등 대기업 외 중소 중견기업들도 3일 유급 휴가를 주고 있지만 사용은 직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자동차와 금융, 보험, 섬유 등 국내 주요 업종의 일자리가 4만 8천 개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8개 제조업종에 건설, 금융, 보험을 더한 10개 주요 업종 가운데 자동차, 금융, 보험, 섬유 등 3개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자동차 업종의 고용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천 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섬유와 금융, 보험 업종은 각각 7천 명, 3만 5천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업종은 조선 한 개뿐이었습니다. 기계, 전자,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설 등 6개 업종은 작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어느 때보다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그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모습인데요. 일부에선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을 놓고 입주권으로 눈길을 돌렸다며 거래를 부추기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정말 입주권 거래는 늘었을까요?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언급이 있었고요. 이후에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국토부 실거래가를 좀 알아봤는데요. 네. 이달 29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는 총 1,111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기간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 요맘때 6,335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6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매매 자체가 굉장히 확연히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 매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전매 제한 풀린 입주권 거래가 확 늘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뭐 거래를 부추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입주권 거래 역시 7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달 29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입주권 거래는 33건 거래되는데 그쳤습니다. 이 작년 같은 기간에는 112건이 거래됐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71%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입주권 거래가 뭐 크게 늘었다 이러면서 좀 말들이 있는데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작년 5월과 6월 지표 때문인데요. 자, 실제로 6월 입주권 거래량은 89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11% 늘어난 수치고요. 또 5월에는 88건 거래가 됐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40%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 지표를 가지고 늘었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네. 실제로 올해 이 두 달을 빼놓고는 모두 작년 대비 입주권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입주권이 거래가 늘었다라고 말하는 입장은 한마디로 5월, 6월 딱 두 달을 놓고 지금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발표가 된 이후에 뭐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고 또 예고를 하면 보통 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매물을 다시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걷어들이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네. 이런 마음을 먹고요. 또 반대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집이 좀 싸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서로 관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곤 하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봤거든요.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거래가 좀 반짝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 지금 대기 매수자가 있다라는 걸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급한 게 없어지면서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고요.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준 상태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하면서 또 좀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가 좀 됐고요. 그리고 입주권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자금 여력에서 부담들은 여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거래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매매 그리고 뭐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입주권 또한 지금 관망세가 짙어진 건데 그렇죠. 입주권이랑 사실 분양권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입주권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이 분양권은 예. 새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되면 이 아파트 당첨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분양권은 보통 입주 시점까지 뭐 내다 팔 수 없는, 그러니까 전매 금지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입주권은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의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서울이나 뭐 성남 분당처럼 이런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10년 이상 소유를 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등에는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를 지금 허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 조합을 설립하고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이런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서 이런 입주권 양도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분양권과 입주권 사실 얼핏 듣기엔 뉘앙스는 비슷해 보이는데 확연하게 다르다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인들
개인들에게서 투자금을 모아 특정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 영화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금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마케팅 효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국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한국 영화 펀딩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신비한 힘으로 악에 맞서는 주인공과 구마사제의 활약을 다룬 안성기, 박서준 주연의 영화 사자. 소설을 원작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공유, 정유미 주연의 82년생 김지영.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최민식, 한석규 주연의 천문. 장르도 출연 배우도 모두 다른 이 세 편의 영화에는 한국 영화라는 것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유치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9일 크라우드 펀딩 전문 기업 와디즈의 온라인과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앞서 언급한 3편의 영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른바 한국영화 기대작 3편 투자 프로젝트의 펀딩이 시작됐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10만 원이었던 이번 프로젝트는 단 2주 만에 7억 930만 원의 자금을 모아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영화업계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나서는 것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사 입장에서는 영화 투자와 동시에, 그러니까 자금 조달과 동시에 영화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 주연의 판도라, 김명민 주연의 물괴, 이정재 주연의 인천 상륙작전 등 다수의 영화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영화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 진행된 영화 3편의 펀딩에 대해 새로운 시도이자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문화투자 부문에서는 최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펀딩을 시도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내 제작 3편을 라인업으로 묶어서 진행하다 보니 특정 한 영화가 조금 성적이 저조하더라도 나머지 영화가 잘 흥행된다면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화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투자 수익이 콘텐츠의 흥행에 좌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데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 투자 방식으로 위험을 줄인 덕에 더 많은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 수는 총 1,002명으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다 투자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1,002명 모두 개인 투자자이며 전문 투자자를 제외하면 973명의 일반인 투자자가 펀딩에 참여했습니다. 와디즈 관계자는 이번 펀딩의 투자자 1인당 평균 투자액은 70만 원이라며 와디즈에서 중개하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1인 평균 투자액이 150만 원에서 170만 원임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크라우드 펀딩이 실현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화 프로젝트 펀딩은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가 가장 우려하는 자금 활용과 수익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모인 투자금은 전문 운용역이 관리하며 각 영화의 프로젝트 주관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영화 종영 후 작품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화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손익분기점 돌파 후 유료 관객 수에 따라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관객 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영화 입장권 통합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영화별 관객 수를 확인할 수 있어 프로젝트의 투명성이 더욱 높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영화 기대작 포트폴리오 투자를 기획한 윤성욱 크레디커 대표는 이번 펀딩 사례와 같이 개인들이 참여하는 영화 투자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로젝트 제작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또 일반인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같이 마케팅도 할 수 있는 한국의 독특한 영화 투자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크라우드 펀딩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영화 산업에 숨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